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잘 읽히지 않는 책.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주인공이 잠을 못 이루는 장면이 몇 페이지씩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또 몇 페이지씩 지나가죠. 마들렌 하나 먹는데 또 몇 페이지씩 지나가고요. 일반적인 다른 소설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또 사건이 생기고 해결이 되고 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프루스트는 사건보다 사건을 둘러싼 생각과 감각의 묘사가 훨씬 깁니다. 서사는 더디게 흘러가고 머릿속의 사유가 페이지를 가득 채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소설을 기존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 다른 소설인 만큼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르게 읽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가 될 만한 다른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들레즈가 쓴 프루스트와 기호들입니다. 들레즈는 이름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책은 들레즈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 쓴 연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철학 교과서식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진리를 사랑하는 존재다.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소크라테스 이후 서양 철학이 깔고 있는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인식하거나 깊이 생각하게 됐던 순간, 자, 이제 진리를 추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시작된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거나 갑자기 어떤 냄새, 향기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거나 어떤 음악이 이유도 없이 나도 모르게 눈물을 만들거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나를 건드려서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레즈는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진짜 사유는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연한 마주침이 강제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인간은 본래 진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그건 너무 낙관적인 전제다. 실제로는 무언가에 부딪히고 흔들리고 어쩔 수 없이 생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들레즈는 프루스트가 바로 그 순간들을 소설로 써냈다고 합니다. 개념으로 사유하는 철학자들 대신에 프루스트는 기호를 통해서 사유하는 사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마들렌 한 조각이 화자를 흔듭니다. 종탑 3개가 화자를 멈추게 합니다. 소나타 선율이 스완을 무너뜨립니다. 화자가 원해서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우연히 마주친 무언가가 강요한 것입니다. 기호라는 것은 여기서 우연히 마주친 무언가, 이 무언가가 기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이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이 그려진 것입니다. 기호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를 바로 알려주는 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하고 되돌아가게 하고 해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프루스트의 세계는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해독의 연속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마음을 어떻게 강제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사건이 별로 없고 생각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죠. 프루스트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기호들을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 나가는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언제까지나 겸손한 수련생일 뿐입니다. 잠깐 이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1909년부터 1922년 사이에 쓴 소설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3년에 걸쳐서 집필한 작품이고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작품을 썼는데 프루스트 생전에 이 작품들은 전부 출간되지는 못했습니다. 총 7편짜리 연작인데 국내에는 민음사 완역본이 있고요. 김희영 선생님 번역으로 13권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7편 되찾은 시간이 12권, 13권으로 출간되면서 2022년에 완간됐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도 이 민음사판이고요. 보면 이렇습니다. 1편 스완네 집 쪽으로, 2편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3편 게르망트 쪽, 4편 소돔과 고모라, 5편 갇힌 여인, 6편 사라진 알베르틴, 7편 되찾은 시간. 여기서는 들레즈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2편에서는 책 속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레즈의 개념을 조금 빌려와서 다르게 읽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기억과 시간. 이 작품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순서대로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비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이죠. 시간은 모든 존재의 기호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 남아 있다가 특정한 감각적 기호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되살아납니다. 마들렌 과자를 홍차에 적셔 입에 넣는 순간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콩브레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무의식적 기억이 촉발하는 건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기억을 통해 현재 의식에 떠오른 콩브레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서의 콩브레가 아니라 주인공이 체험한 콩브레, 그의 정신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들레즈는 계속 흘러가 버리는 현재와 구분되는 독립해 있는 영속적인 과거가 있음을 보이고자 합니다. 과거는 주체가 거머쥘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들레즈와 기호들이라는 책에서 4가지 기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해독하려고 애쓰는 게 어떤 걸까요? 직장에서 상사의 표정, 좋아하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을 때 그런 문자의 어투나 톤,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올라오는 순간, 아니면 어떤 음악이나 풍경 앞에서 설명이 안 되는 감정. 들레즈는 프루스트 소설에 나오는 기호를 4가지로 분류합니다. 기호라는 것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4가지 기호 중 첫 번째, 사교 기호. 이 소설에서는 사교계가 나오죠. 살롱이라고 하는데 살롱에서 오가는 말, 표정, 초대장, 이것들은 진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 감정이나 생각 대신에 그것을 흉내낸 빈 몸짓들입니다. 게르망트 부인이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는
반가움이 아니라 반가움의 퍼포먼스입니다. 예를 들어 사교계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 정말 안 됐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진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슬픔처럼 보이는 기호를 뱉은 것입니다. 진짜 감정이나 생각, 행동이 아닌 그것을 흉내내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사교 기호를 공허한 기호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알맹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해봐야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르망트라는 이름이 주던 귀족적인 환상도 직접 만나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만들어낸 기호와 실제 존재 사이의 간극, 이런 것이 사교 기호의 본질입니다. 민음사 책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교계의 기호는 어떤 행위나 생각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말은 원래 그 자리엔 진짜 행위나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기호가 그 자리를 빼앗아 앉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체라는 뜻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기호 방출자 바깥 세계에는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은 그 기호는 빈 껍데기일 뿐이니까 세상 어딘가의 진실이나 깊은 의미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일 뿐이죠. 두 번째는 사랑 기호. 타인의 마음은 원래 불투명합니다. 그 불투명함이 만들어내는 게 해석에 대한 강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젯밤에 어디 있었는지,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질투와 추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스완이 오데트 때문에 겪는 일들이 전부 이거죠. 오데트를 향한 스완의 질투는 마르셀이 알베르틴을 향해 반복하게 될 사랑의 구조를 미리 보여줍니다. 사랑의 기호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기호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호는 해석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줍니다. 사랑의 기호는 사교계보다 차원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를 강제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던 사교계 기호는 텅 빈 기호였습니다. 가식적인 인사치레 이런 것은 그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촉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받고 끝입니다. 하지만 연인의 기호는 해석을 강요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이 사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기호가 매우 불투명하고 나를 고통에 빠뜨리지만, 그리고 거짓말로 나를 교란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도록 강제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힘 자체가 이미 사교계의 기호보다 한 단계 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각 기호. 마들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서 과거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솟아오르는 순간입니다. 비자발적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닌데 기억이 밀려오는 것. 마들렌, 포석, 숟가락 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인 기억을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기호들입니다. 감각 기호는 사교나 사랑의 기호보다 깊은 층 위에 있습니다. 왜 더 깊냐라고 하면 감각 기호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사교계의 기호는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감각 기호는 실제로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호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였잖아요. 오데트의 마음, 알베르틴의 미소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들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자를 입에 넣는 순간 기쁨이 그냥 몰려옵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충만하고 직접적입니다. 이 기쁨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콩브레의 어린 마르셀과 현재 마르셀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죠. 두 개의 시간이 하나의 순간 안에 겹쳐지는 것. 그게 기쁨의 정체입니다. 들레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감각기호의 한계점을 짚습니다. 마들렌이 없으면 그 기쁨도 없다는 것이죠. 마들렌은 우편 배달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배달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편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호들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감각적 기호를 보면 한계점이 있죠. 물질에 묶여 있다. 앞에 사교계 기호는 한계점이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것이었다면, 사랑의 기호는 의미가 항상 저 너머에 숨어 있다. 그리고 감각적 기호는 물질에 묶여 있다. 그리고 사유를 촉발하는 것이, 앞에 사랑의 기호는 고통을 통해서 사유를 촉발한다. 그런데 감각적 기호는 기쁨을 통해서 사유를 촉발한다. 감각적 기호를 극복한 것이 예술의 기호죠. 예술의 기호는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이 사교계에서 실망을 하고, 그리고 사랑에서 고통으로 배우고, 감각에서 본질의 냄새를 찾고, 드디어 예술에서 본질에 도달합니다. 예술 기호. 네 가지 기호 중에 가장 깊은 기호입니다. 설명할 수 없던 것이 갑자기 언어나 음악이나 그림, 혹은 다른 미적인 충격으로 묶이는 경험입니다. 예술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술은 우리를 나만의 세계 밖으로 데려갑니다. 예술은 삶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다양한 삶의 기호와 그 의미들을 하나의 통일성 안에서 본질로서 드러나게 합니다. 예술의 시간은 잃어버린 모든 기호들이 다시 되살아나 삶의 존재 의미로 태어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인생은 사라지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일권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화자가 마차에서 마르탱빌 종탑 3개를 보다가 그 인상을 글로 써내려 갑니다. 그 글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기호를 예술로 변환, 승화한 것이죠. 말로 설명이 안 되던 감정이, 예를 들어 어떤 노래 가사나 소설 문장을 만났을 때 갑자기 딱 하고 잡히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예술 기호가 작동하는 순간이 아닐까. 그 순간 우리는 단지 공감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들레즈식으로 하자면 그것은 예술가가 먼저 본질을 붙잡아서 기호로 만들어 둔 것을 내가 뒤늦게 해독한 것입니다. 예술가는 이 책의 화자처럼 마들렌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우연히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본질을 스스로 언어로, 음표로, 손으로 붙들어 맨 것이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체가 결국에는 이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화자가 사교계에서 실망하고 사랑에서 고통받고 마들렌 앞에서 잠깐 행복했다가
마침내 내가 이것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게 소설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네 가지 기호는 위계가 있었습니다. 사교계의 기호는 텅 빈 형식, 사랑의 기호는 무언가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숨기고 기만하는 것, 감각의 기호는 어떤 본질의 문을 열어주기는 하지만 그 열쇠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술의 기호는 본질 그 자체죠. 직접 본질을 붙들어 매서 누구에게든 건네줄 수 있는 것. 이 순서는 배움의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레즈는 이것을 도제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실망하고 고통받고 어느 순간 기쁨의 냄새를 맡고 마침내 그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 삶에서 체험된 기호들, 이를테면 사교계의 공허함, 사랑의 질투와 고통, 무의식적인 감각의 떨림.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술의 문체와 양식을 통해 영원성과 연결이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되찾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라진 모든 고통과 슬픔과 질투까지도 예술적인 계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신성의 기쁨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프루스트가 말하는 예술을 통해 되살아난 시간이라는 것이죠. 프루스트가 이 소설을 쓴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각자의 방식으로 어딘가에서 이 수업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호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해독을 하면 또 다른 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렇게 긴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화자가 해독의 해독을 거듭하는 과정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기호는 그 문학이론에 나오는 소시르나 그런 기호학자들의 기호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호학에서의 기호는 약속된 의미가 있는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들레즈가 말하는 기호는 혼자 싸워서 캐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정도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